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미경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요, 세월호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반잠수선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소식은 잠시 뒤에요. 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인양 시점이 윤영걸 대표님,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탄핵이 되고 바로 얼마 뒤에 이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여튼 뭐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게 어떻게 보면 세월호하고 참 악연 중에 악연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년여 만에 2013년에 박근혜 정권이 출범했는데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가 났잖아요. 근데 3년간 인양이 제자리걸음 하다가 지난 10일 날에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 5시간 후에 또 인양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23일 날은 탄핵 13일 후고 검찰 조사 받은 이튿날에 또 세월호가 또 거의 3년여 만에 수면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동안에 이게 뭐 일부러 늦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음모설도 이렇게 모락모락 났는데 오늘 해양수산부 차관이 그랬죠. 기자회견하면서 이 음모설은 택도 없다. 언급할 가시조차 없다 그랬는데 조금 많은 사람들 의심은 하지만 그것도 좀 억울한 좀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유족들이 시신 유실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한 7개월간 그 인양에 대해서 말도 못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7개월간 종료된 다음에는 또 인양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또 중국 상하이 셀비지라고 그 배를 했는데 거기서 좀 방식이 플로팅 독 방식이라고 그래서 끌어올리는 거 기중기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다가 잠타다 겨울에 바람 불으면 크레인 끊어지고 뭐 다시 큰 참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또 지금 하는 바지선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크레인 방식으로 한 게 1년 3개월 동안 기간을 또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또 굉장히 좀 늦어져 바지선 방식으로 결정한 게 작년 11월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속도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 11월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 집에 우리 애들도 그래요. 어떻게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배가 올라오냐고. 의심은 뭐 충분히 살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후에 인양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벌써 진행이 됐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발표를 이 시점에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가상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세월호라고 하는 것이 본인한테 아킬레스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지지율도 그렇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본인의 7시간 행정 문제도 계속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월호 자체를 꺼내는 거나 그와 관련된 발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담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양을 뭐 못하기는 안 했겠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또 조사받고 이러는 과정에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된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나 있었던 게 그러면 뭐 그걸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 수색하는데 7개월 걸렸고요. 그다음에 인양 결정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플로팅 독이라고 해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리프팅하는 방식으로 배를 끌어올리겠다고 처음에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1년 3개월을 그거 하면서 시간을 허비했는데 결국 이게 안 돼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1년 3개월 또 지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실한 사전조사가 문제가 있긴 해요. 이걸 이 방식으로 안 된다는 걸 좀 사전조사를 잘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1년 3개월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결정한 게 결국 이제 전체를 들어 올리는 건데 그게 이제 또 빔을 밑에 박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배 밑에 빔을 박고 그 빔 박은 거를 줄로 끌어올려서 올려야 되는 건데 빔이 박기 전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배가 뻘에 이렇게 묻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팽목항에 있는데 그 맹골수도 있는데 밑바닥이 암석 부분이 좀 있어서 그 흙을 파서 빔을 밑에 꽂아 넣는데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부들이 흙을 다 파내고 거기에 빔을 꽂고 그런 장치를 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갔죠. 또 그다음에 기름 제거하는 데도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또 상하이 셀비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상하이 셀비지는 일반 기업체잖아요. 일반 기업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손해예요. 실제 지금 그 해수부의 발표에 따르면 910매덕에 우리가 계약을 했거든요. 정부가 상하이 셀비지하고. 근데 상하이 셀비지 실제 들어간 돈은 2천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천억 원 천억 원은 이상을 손해를 본 거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빨리 끝내고 싶을 거예요. 예. 그런 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무리 정부가 압박을 해도 사실은 상하이 LPG 입장에서는 그걸 뭐 정치적 의도 때문에 늦추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게 만약 우리나라 업체가 했다면 그런 의혹 사이가 더 의혹이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외국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계속 들어가는 작업이니까 빨리 끝내려고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뭐 실수하고 착오가 있었을 뿐이지 정치적인 의도는 좀 약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은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는 이 세월호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최순실 씨의 세월호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세월호의 노란색만 봐도 되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에 빠지지 말고 승마 빨리빨리 하라. 체육회에서도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좀 급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세월호 난 그 다음날 체육개혁 확실히 하라고 오다 내려왔어요. 24시간 그 얘기만 하나? 정책도 챙겨야지. 당시 증인은 YTN 기자에게 정유라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정유라에게 불이익을 준 대학 교수의 비리에 관한 자료를 건네준 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어서 그 뒤로 증인이 건넨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자 증인이 기자에게 보도할 것을 종용하면서 세월호에만 빠지지 말고 승마 빨리빨리 하세요. 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증인이 그와 같이 보도를 재촉한 것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바로 다음 날 체육개혁 확실히 하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으로부터 24시간 그 얘기만 하느냐, 정책도 챙겨야지,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들은 것인가요? 그건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제가 보기엔 국무회의에서나 어떤 다른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를 했고,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아마 참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 공주승마로 정유라 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 조금 부정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 정유라 같이 끼가 있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좀 더 그런 프로그램을 영재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로는 정유라 씨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글쎄요, 정 의원님, 뭐 최순실 씨가 노란색만 봐도 안 좋게 생각한다. 이거는 뭐 개인 생각이라고 치더라도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에 보면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을 지도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월호에 대한 부담이 이 정도 컸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세월호 7시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일이요. 당일날 행적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됐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점, 그 순간에는 그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토록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걸 생각을 아무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상 관저에 많이 있었고 집무실에 있지 않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 날부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감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고 이게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 계속 마음에 걸리니까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눈치를 채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회의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세월호에만 집착하지 말고 빨리 정책도 해야지.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안 그러면 저렇게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면 핵심 키는 그날 그 관저에 있었던 게 너무 찝찝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이게 사실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관저에 있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이번에 헌재 탄핵 판결 보면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는 아니에요. 왜? 근데 소수 의견 보면 성실함을 어겼다는 소수 의견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저는 이게 정서적으로 여론적으로는 세월호가 탄핵이 저는 결정적 이유로 봐요. 왜냐면 이게 법적으로는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그러기 국민 여론, 탄핵 찬성 여론이 70%가 넘고 막 86%가 가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세월호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그 대통령이 세월호 우리 유족들 있잖아요. 예. 이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포용하고 위로하고 껴안을 국민으로 본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어떤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어떤 이게 반정권적인 좀 이런 정치 세력으로 본 게 예. 그동안 이게 유족들 언제든 찾아오라고 한 번밖에 안 뵀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 음모론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정부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근거 없이. 네, 지금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최순실도 노란색을 보면 화가 날 정도로 예. 싫어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세월호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물론 원인은 그거 같아요. 그 세월호 사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어쨌든 흔들리고 비판을 받았고 예. 그게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 공격의 포인트가 됐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러나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국가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어갔잖아요. 그건 네.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고 그 문제를 깨끗하게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조사해서 처벌받은 사람 처벌했으면 되는데 지금 처벌받은 사람은 해경 경장 한 분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고위급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요. 예. 1, 2, 3 정장 그 정장 한 사람만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나라일까? 예. 무슨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안 하는 걸까? 지금 김영남 비방록이 나오는 거 저보다 더 심한 말도 있어요. 예. 김영남 비방록에 보면요. 김기춘 전 실장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대요. 그 시신 수습하는 것도 하지 말아라. 예, 뭐 그거 X 표시되어 있다는 거요. 예.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니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물론 저는 사실이라고 믿지만 또 본인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비망록에 기록된 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예. 정권의 안위 때문에 국민의 아픔이나 국민의 어떤 그 피 맺힌 절규 그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행동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예. 그런 루머라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정부가 저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세월호에 대해서 뭔가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만약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이제 점심 때쯤에 그래도 제대로 아셨다고 하면 바로 버선발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게 헌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네, 거죠. 바로 지금 그 예. 지적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할 때요. 보통 사람들. 예, 예. 예, 그냥 감정적으로 볼 때 지도자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분을 지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고. 예. 사실 대통령이 뭐 말씀을 얼만큼 잘하셔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더 뭐 구했다. 뭐 그거에 대한 사실 통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뭐냐면 그날 관저에 있다가 무조건 버선발로 달려갔어야 돼. 머리가 헝클어지든 뭐 말든. 그래서 갔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다 국민들께서 봤다면 저는 그 다음에 저렇게 무슨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완전히 있는 바뀌고요. 거죠. 그 다음에 예. 뭐 이 세월호에 대한 뭐 말만 꺼내면 어쩌고 그런 얘기는 저는 나올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더 역공을 당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그 뒤로 막 일이 꼬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 씨가 했다는 얘기 노란색만 봐도 뭐 싫다라는 것이 글쎄요. 지금에 와서 보면 최순실 씨가 국정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대통령의 생각일 수도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날 행적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죠. 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재판관이 그랬잖아요. 대통령은 9시 조금 지나서부터 텔레비에 세월호 빠진 게 생중계가 됐는데 예. TV도 안 봤냐. 그 이후에 행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콤플렉스 그러다 보니까 블랙리스트라든지 세월호에 대한 좀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어떻게 보면은 예. 세월호에 가위 눌려가지고 거기서 표현하지 못해서 예. 자꾸 무리한 행동을 하고 좀 오버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월호에 진짜 이게 역사적인 아이러니죠. 예. 박근혜 정권이 파면당하는 날 세월호가 3년 만에 어제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항해를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바지선을 지금 이어서 좀 3km 동남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3년 만에 항해를 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73일 만에 세월호가 떠오르고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그런 뜻에서 한 거 아니냐 싶습니다. 세월호가 떠오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려앉았다. 우연이든 뭐 어떻게 됐다 아무튼 참 저기 한 건데 7시간을 두고서도 지금 인터넷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7시간 문제가 사실은 아직도 명쾌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함구하시고 더 이상 발표를 안 하고 있고 본인이 파면됐으니까 뭐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나서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청와대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발표를 안 하고 있고 국민들은 아직도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재판관이 질문할 때도 지금 정 의원님 얘기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아니 텔레비전에서 그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기 같으면 관저에서 집무실로 갔을 것 같은데 그때도 왜 관저에 계셨냐 이 질문을 한 것도 결국은 7시간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시간 문제가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세월호 문제는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그러겠습니까? 이 문제가 정말 7시간의 모든 걸 본인이 다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수준까지 밝혀진다고 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본인이 뭐 의혹이 있든 없든 본인 입장에서는 의혹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의혹이 지금도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세월호가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7시간 문제가 사실은 전체 세월호 문제 불만을 더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걸 털고 가지 않는 이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계속 꼬리표로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그 7시간 조서 검토한 거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게 7시간 안에 70시간도 조서가 본인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다만 이게 그 세월호 7시간은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게 정말 그 국가가 재난에 당했을 때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이런 게 국민의 어떤 신뢰, 믿음을 저버린 이게 왜냐하면 신뢰를 잃은 정부는 존립할 수가 무신분립이라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 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옛날 그 주공이라고 주나라 때 그분에게 인재가 찾아오면 머리를 감다가도 바로 뛰나가고 이게 밥을 먹다가도 바로 배 뜯고 바로 나가는 이게 악발토포랍니다. 악발토포. 이게 유명한 고사인데요. 저는 이게 대통령이 세월호 저런 엄청난 재난이 났잖아요. 그럼 이게 머리를 감다가도 바로 뛰나가야 돼요. 밥을 먹다가도 이게 뱉고 바로 나가야 돼요. 악발토포. 근데 대통령은 머리를 감다가 나간 게 아니고 머리를 올리다가 이게 늦게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 7시간 행적은 없으면서 자기 7시간 동안 조서를 들여다본 거는 구속 피하라는 거 아니냐. 그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근데 세월호 7시간 동안에 적절히 대응했으면 애들 다 살릴 수 있었다. 그거는 조금 과잉인 좀 증변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진도 앞바다에서 그 유사시에 그 해경이 직접 나서서 하는 건데 대통령이 지금 밧줄을 어디로 끌어당기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청와대에서 지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얼만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하는 거지 대통령이 어떻게 그때 지시하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왜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거 재난 나면은 옆에 쳐다보기만 하고 그 소방 그 대장이 직접 지시하고 그렇잖아요. 영화 허드슨강 기적 이스트우드 감독 보세요. 그 직접 셜리라는 그 조종사가 모든 걸 다 결정하고 그 행동하고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대통령이 그때 행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의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내일처럼 챙기지 않았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죠. 내일이었으면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신 분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사건이 터졌을 때 정말 본인이 관저에서 나와서 집무실 가고 비상대책회의 하고 계속 그런 걸 보여줬으면 저는 이렇게 비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대통령이 하나 꼬치꼬치 그걸 다 하겠습니까? 지시하고 점검받고 현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중앙재해대처분 와서도 다 구명조끼 입고 있었다면서 이런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수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명확하게 모든 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 보여주고 아까 보여주신 그 내용에 보면 올해 1월 1일에 기자간담회 할 때도 세월호 얘기하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금 헷갈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세월호가 언제 침몰이 됐는지를. 근데 대통령이 직책에 있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세월호에 대한 별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중요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지 대통령이 무슨 뭘 해라 이런 자질구레한 지시를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월호 당일 침몰했던 그 당일에 얼마나 잘 대처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세월호 인양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왔죠, 세월호가요. 이제 육지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으로 옮겨질 텐데 현장에 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네, 세월호 인양 상황실이 마련된 진도군청 대회의실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선체를 옮기는 작업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면 위로 14m까지 떠오른 세월호를 본격적으로 목포 신항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조류 방향을 기다리고 있어서 출발까지는 10여 분, 길게는 1시간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발 이후엔 예인선이 세월호를 인양한 바지선을 끌며 서서히 남동쪽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세월호를 옮길 밤 잠수선은 사고 해역에서 3km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2시간 뒤인 오후 5시 정도면 세월호가 반잠수선이 있는 곳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가 반잠수선 위로 이동하면 바로 가장 중요한 반잠수선을 들어올리는 작업이 이뤄집니다. 인양팀은 오늘이 물살이 약한 소족이 마지막 날인 만큼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양팀은 특히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선적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미수습자 가족들을 배에 태우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세월호는 다음 주 초면 드디어 진도 앞바다를 떠나 목포 신항으로 이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MBN 뉴스 전준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지금 삼성도 자택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검찰 조사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없잖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그 사택에 오실 이유가 사실 별로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 도우미 이제 해주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 미용사, 예, 그분들만 오시고 제가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그냥 필요한 최소한의 예. 사람들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구속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 저는 이게 그 결론은 좀 이따 말하고 저는 4가지를 구속할 때 고려하면 안 돼요. 예. 사불고려 4가지 고려하면 안 되는 게 첫째는 이제 그 국민의 여론 고려하면 안 돼요. 예. 뭐 구속 여론이 70이다, 60이 고려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선 주자한테 유불리 고려하면 안 돼요. 이게 구속이 뭐 문재인한테 유리하다, 누구한테 유리하다 이런 거 고려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고려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게 차기 정권이 누가 될 것인가. 네. 뭐 홍준표 지사 한 것처럼 뭐 차기 정권이 이게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어떠니까 이런 고려하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하게 저는 국격 고려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분이 대통령이 뭐 포성줄 묶이고 재판하면 이게 나라의 국격이 뭐냐 이런 패널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정말 이게 잘못이 있으면 야 이게 재판을 받는 나라가 벌써 대한민국 법치가 이 정도로 성숙했구나. 이렇게 역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국격 고려하면 안 되고 4가지를 고려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게 오로지 그 법과 원칙 김수남 총장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 한다면 아무리 봐도 이 결론은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할 명분이 없어요. 따라서 이 결론은 그렇고 4가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오늘 검찰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검토를 할 기록과 자료가 굉장히 많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부분은요. 그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할 수가 없다는 건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청와대하고 보통 정치적 고려라는 건 청와대하고 얘기해서 정치적 고려를 따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의논할 청와대는 없잖아요.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은 딱 시한부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검찰 조직에 앞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로지 김순환 검찰총장 홀로 스스로 외롭게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이 많겠어요. 의논할 사람이 없는 네, 부담이 상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부담이 너무너무 많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공범 내지는 공범 비슷한 분들이 구속되신 분이 20명에 이뤄요.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면 뇌물죄인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다 살피고 법원에서 영장을 내준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내줬겠죠.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장 청구를 사실 안 할 무슨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는 찾기가 거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네. 김수남 검찰총장은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그 원칙으로 돌아갈 때는 뭐냐? 예. 자료를 봐야 되겠죠.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특검에서 어떤 이유로 뇌물죄로 기소됐는지 예. 그거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최순실의 지금 사건 여태까지 재판 그 상황도 아마 보고 받을 거예요. 예, 예.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결국에는 이거는 영장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굳이 얘기할 뭐 원론적인 얘기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거를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뭔가 좀 시그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견할 사람이 없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정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예. 검찰이 저는 제대로 수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해도 비판받을 거고요. 청구해도 비판받아요. 어느 쪽에서든. 예. 그런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치적 고려를 안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안 하거나 또는 하거나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요. 양쪽 다 비판의 대상이 돼서 정치 검찰이라는 낭이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검찰이 선택할 선택의 여지는 뭐냐? 원칙대로 가는 거죠. 예. 다만 뒤에 평소보다 다르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 하고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는 걸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2, 3일 있으면 청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 사실 주말이 넘어갈 것처럼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꼼꼼히 보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지금 법리적으로 보면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비난받을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 그리고 충분한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야 비난을 하더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수사 기록을 살피고 법적 논리를 세우는 예.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하면은요,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안 해주면 그럴 어떻게 해요?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떠넘기기. 법원에 판단을 떠넘기는 그냥 넘기는 영장 거고. 청구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지점을 살펴보지 않을까. 우리는 떠넘기는 식이 아니고 우리가 확실하게 봤을 때 이거는 구속영장 청구가 맞다라는 이런 증거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법원에 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예. 과거의 전례를 보면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3일 동안도 결론을 안 내렸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결론 안 내리고 계속 뭐든 하다가 결국에 그 불행한 불행한 일이 사건이 있었죠. 생긴 거고요. 저는 이게 어차피 어떤 결론도 빨리 내리는 게 필요하다 보고요. 예. 그다음에 뭐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 청구하는 게 어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우리 헌법 7조 1항에 보면요. 예.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예. 이 말은 임명권자에 대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임명권자의 사복이 아니잖아요. 국민에 대한 공복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대통령이 뭐 누가 임명했던 간에 총장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오로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청구하면 법원에서도 참 이게 그 발부를 안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예. 왜냐하면 이게 영장 담당 판사 3분은 다 바뀌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죠. 이게 이재용 회장 사건에서 이미 범죄가 소명된다 해가지고 도주 의뢰를 해가지고 딱 이게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예. 그럼 이게 대통령도 물론 도주 의뢰는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로 도주 의뢰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그 범죄 혐의가 중대하면 0.001%도 도망 안 간다면 누가 보상해요? 따라서 이게 도주 의뢰도 중대함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보다 증거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이거고 한 번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발부가 됐는데 소명됐다고. 근데 뇌물은 필요적 공범으로 똑같은 사건 아니에요. 예. 주고받은 게. 근데 여기는 갑자기 범죄 소명이 안 됐다. 이러면 이게 법원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70대 요리 연구가라는 분이 새롭게 나왔는데 뭐 이 사안과는 상관이 없지만 바로 옆방에 기거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네, 청와대 있을 예. 때부터 직접 요리도 하고 예. 지금까지도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집안 일도 사소한 것도 다 돌봐줬대요. 개인 용무 같은 그렇죠. 거를 좀 심부름을 해주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취향을 어떻게 하는지, 뭐 아침은 뭐 양식을 좋아하는지 한식을 좋아하는지부터 완전히 일상생활을 완전히 꿰고 있는 거죠. 거의 같이 생활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는 가장 큰 측근이 지금 그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일을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윤천추 뭐 이런 분들은 또 아무래도 또 나이도 좀 젊고 하니까 그렇죠. 또 미쓰고 하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뭐 요리를 하고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70대니까 뭐 어떤 큰 언니 정도의 역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한 65세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 10살 안팎이니까 큰 언니 정도로 좀 먹는 것부터 좀 일상생활을 좀 돌봐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좀 뭐 지금 아무래도 뭐 지금이 제일 힘들 때 아니에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 한 3주간 기다릴 때 또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차라리 결정이 딱 내려주면 모르는데 그 결정하기 전이 그때가 제일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검찰 쪽에 민원 중에 가장 큰 게 부르려면 좀 빨리 불러라. 부른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나 죽겠다. 그래서 빨리 좀 불러서 조사해서 빨리 집어넣든지 빼든지 빨리 좀 결정 좀 해라는데 지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일 어려울 때죠. 어떻게 보면 지금 물론 뭐 지금 방향은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법과 원칙 또 하나는 수사 상황에 따라. 근데 수사 상황은 수사관들 결론은 뻔한 거 아니에요? 모두 다 구속시켰는데 빠져나가기 어렵고 김순환 검찰총장이 법불 악귀라는 말이 썼잖아요. 법은 불, 아니 불자 아부할 때 아자, 귀한 거. 법은 귀한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는다가 김순환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뭐 뻔한데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뭐 물론 뭐 많은 국민들은 꼭 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야 되냐. 가급적이면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정에서 판단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지만 지금 뭐 여태까지 제일 중요한 게 또 형평성이라는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검찰총장의 입장은 벌써 섰는데 좀 분위기도 좀 보고 좀 더 성숙할 때까지 다음 주 초 정도에 결론을 내리지 않겠냐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이 이제 삼성동 자택 오늘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거의 지지자들도 사라졌고요. 오히려 취재진들이 숫자가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차분해진 모습이네요.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자서전을 낸다. 그 내용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최진봉 교수님. 뭐 이호 여사도 뭐 회고록인가 낸 거 기억이 나는데 자서전을 낸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 자체는 뭐 본인이 자서전을 내는 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의 의사니까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런 분들이 자서전을 내면 저게 또 정치적 논란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서전을 쓴다는 말은 자기 관점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쓰는 거죠. 그렇죠. 제3자가 예를 들면 객관적인 관점에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의 관점에서 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글이 들어갈 것이고요.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 책 자체는 사실 주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판단이 주축이 돼서 쓰여지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분의 의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보면은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져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보는데 방해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걸 우리가 뭐 저분이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책을 읽다 보면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비사 같은 걸 얘기하고 뭐 문재인 지금 전 대표에 대해서 글을 쓰셨고 다른 영부인들에 대해서 쓰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쓰고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책이 하나 나오게 되면 결국은 또 정치적으로 설왕설래하고 비판은 더 하고 또 진실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면 쓸데없는 정치적 소모적인 정치 논쟁이 있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 하나씩 살펴보면 정 의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인데 인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했거든요. 이게 추징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전두환 추징법으로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이 나 남은 거 얼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 국민들께서 전부 다 뜨악하셨는데 그 전두환 추징법 때문에 아마 가장 고통을 그때 당시에 느끼신 당사자일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전두환 전직 아들 대통령하고 구속되고 뭐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여러 예. 가지 이제 가족의 모든 게 드러나고 언론에 드러나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분이 아마 이순자 여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목소리를 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랬죠. 제가 볼 때 자서전을 왜 쓰셨을까, 왜 썼을까 생각하면 그런 지점에 대한 본인 목소리, 변명이라도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걸 책을 통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닌가. 본인이 좀 억울하다고 느끼는 점. 아니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볼 때 이순자 여사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뭐가 억울한가 이렇게 생각해도 예. 또 억울할 본인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쓰신 책인 것 같아요. 좋게 보면.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 어떻게 박정희의 딸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나라는 마음이 막 솟구쳤다는 거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얼마나 충성을 다하신 그랬죠. 가장 이뻐했던 사실 부하 중에 한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가 예. 그분의 딸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이제 느낌을 요 글자 한 문장으로 그냥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게 저는 이게 말씀하세요. 제가 자서전 이게 다른 거는 다 봤는데 아직 이 책은 못 봤어요. 예, 아직 근데 출판 그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요거는 저는 이게 지적이 딱 맞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저도 옛날에 비판했 전두환 추징법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항상 이 법이라는 거는요. 그 위헌적 요소가 법이라는 거는 있다는 이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라 해야 돼요. 예.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는 반대말이 개별인데 모든 사람한테 적용돼야 되고 추상적이라는 건 이게 모든 경우 반대말이 구체적인데 이 말이 이게 개별적 구체적인 저걸 처분법률이라는 처분법률. 저걸 이게 위헌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딱 특정인을 겨냥해서 그 케이스만 적용하면 그건 이게 이미 공정성이나 모든 게 말이 안 되죠. 예. 저는 이게 저 법을 만들어 집행한 게 김영준 부장검사 옛날에 왜 친구한테 그 돈 받아가 뇌물 뭐 향 받고 이게 진짜 2년 6개월 논 검사 있잖아요. 예. 그분이 이게 저 추징 책임자였거든요. 예. 구속됐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또 전두환 대통령 표창 때문에 문재인 후보도 이게 지지율이 깨떨어졌다고 광주에서. 예. 최근에 이게 전두환 대통령 연결되는 사람이 상당히 불행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게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런 생각은 들고요. 하여튼 이 전두환 추징법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잘못된 건 분명합니다. 본인은 억울할 수 있다.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예. 뭐 문제가 있다고 뭐 볼 수도 전문가들은 법만 보면 예. 근데 국민들이 당한 상처나 그 12.12 때부터 5.18부터 한 엄청 거는 좋아했죠, 국민들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거 저렇게 해서라도 아니 나라 돈 도둑질해가지고 기업단한테 뜯은 걸 수천억 조 단위 돈을 갖고 대대손손 잘 사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친일 이완영 후손이 잘 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나는 그 이순자 여사가 책 내고 뭘 그 자체는 좋지만 예. 2년 전에 큰아들이 전재구이가 발표를 했잖아요. 추징금 남은 게 1,600억인데 그거 다 갚아버리겠다. 예. 근데 아직도 1,000억 남았잖아요. 예. 노태우 대통령은 전 대통령 다 갚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반성하는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책 내용에 보면은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최규하 대통령이 자꾸 대통령 하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억지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걸 누가 진짜 그래서 했다고 믿겠어요. 그럽니까? 대통령 빨리 안 시켜준다고 권총 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또 나오고 5.18 광주 그 의거에 예. 그 민주화 항쟁에 자기네들도 피해자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다 가해자라고 보고 있는데 예. 가장 큰 피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저 책에 예.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이 돼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좀 오케이. 뭐 얼마든지 예.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들 책이 진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뭐 자기 자랑만 잔뜩 갖고 좀 부끄러운 건 다 숨기고 저 어떻게 보면 장영자 사건 때도 저 이순자 여사가 그 삼촌 이규광 씨가 예. 직접 그 이규광 씨랑 관련된 사건 아니에요. 이철이하고 그것도 조금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그것도 하는 좀 것 막 같더라고요. 그때 국민들하고 정사하고는 말이 안 되죠. 그때 이규광 씨 구속까지 됐거든요. 그랬죠. 그때 막 깡해서 온 나라 경제를 뒤죽박죽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진솔한 반성이 있고 책이 있느냐. 예. 저는 저 책을 아직은 안 봤습니다만은 그게 좀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사건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요. 빨간 바지를 입고 빨간 모자 쓰고 부동산 보러 다닌다는 소문. 네. 소문으로 일축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장윤자 씨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정권의 비호가 있었을 거라고 다 예측하고 추측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어쨌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해야 되겠죠. 평등하게. 그러나 지금 윤 대표님 말씀처럼 그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어쨌든 자기가 모은 돈, 자기 2만 얼마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추징금 내라고 그랬더니. 그래놓고 자기는 골프 치러 다니고 온갖 홍화생활 하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2만 얼마 있다고 하는 게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걸 어떻게든 추징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법을 만든 거고 최순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최순실 추징법 만들자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최순실이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온갖 나쁜 짓을 해가 돈을 모아서 어디다 마련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최태민 때부터 시작해서 정권을 등에 업고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권을 챙겨서 돈을 모아는 거 그걸 그냥 두고 그럼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과연 납득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법은 물론 만약에 평등해야 되지만 국민적 감정들을 고려할 때는 불가피하게 그런 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가요.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그 부인으로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진짜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런 책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본인이 하셨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그 분노하는 지점은 저는 그거 같아요. 뭐 전두환 추징법 본인들한테는 문제가 되지만 핵심은 이거 아니겠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치부를 하는 걸 우리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그 자리에서 권력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사실 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좀 써달라 이런 걸로 사실 우리가 뽑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개인적 치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용납이 안 되고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도리어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는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더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풀리는 게 아니라 반감이 더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오해가 풀리고 본인은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이정미 재판관이 뒷목 잡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죠. 저는 이게 두 분에 대해서 잠깐 반박하면요. 그럼 이게 지금 최순실 추징법. 그럼 이게 더 나쁜 사람 넣으면 또 다른 사람 이름 따서 계속 추징법을 계속 만들면 이게 법치입니까? 이게 법이라는 거는 법적 안정과 예측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게 모든 처벌, 범죄 형벌은 다 미리 법률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맞춰야지 국민 여론이 나쁜 사람 넣는 데서 전부 그 사람 이름 따서 그 기존의 법과 다르게 더 가혹한 처벌하면 그건 이게 뭐 국민 순간적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지 몰라도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지금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이름을 붙여서 그런 건데 이런 이제 사실은 법이 그 전에 이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 없는 법망의 어떤 허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셔든 아니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물론 이름은 지금 전두환 추징법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공직자가 비리의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금한 걸 어떻게든 추징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그 법을 만드는 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름을 자꾸 최순실은 무슨 법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특정인에 대한 공격이 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사실 모든 법이 모든 그 범죄 행위를 다 잡아낼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새로운 범죄 행위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그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촘촘하게 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과거에요. 이순자 여사의 좀 발언들을 좀 듣고요.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회원 여러분의 정성과 사회 각계의 도움으로 준공된 이 시범교육원이 계실대 과학기술 분야에 GNP의 0.8%밖에 안 지출하던 거를 2.8%까지 합니다. 내가 나올 때 3.6%. 기계과, 나 기계과거든. 기계과 안 그래? 그건 소용없어. 기계과 나와도 전기 안 들어오면 내가 고치지. 올해 말이죠. 원래 자, 이제 87세인데 오늘요 이 계단이 꼭소리거든요. 20계단인데 오늘 새벽부터 지금 4번째 내려왔어요. 대단하시죠. 마지막 영상이 올해 영상인데 여전히 좀 건강한 모습이네요. 두 분. 그리고 이순자 여사 하면은 사치가 그 당시에 50이 끝난 다음에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내용이거든요. 그때 뭐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한 청와대 가서 그때 나이가 42살에 간 거예요. 영부인 됐어요. 그렇죠.
저 남편하고 한 8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 다니다 말고 이대 의대인가 다니다가 조금 다니다가 그냥 바로 결혼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저 합천에서 진짜 밥 얻어먹고 살 정도로 어려웠는데 거의 뭐 키워준 거죠. 근데 저 이순자 여사가 그 너무 살 빠지니까 양장은 안 맞으니까 당의를 입었다. 한복 당의. 예, 그걸 입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가 마침 이제 칼라 TV가 처음 나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40대에다가 칼라 TV 처음 나온 또 화려한 한복이 저 당의라는 게 나오니까 저 좀 화려한 사람 아니냐. 그때 좀 국민들의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때 또 이제 대통령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뭐 그때 땡전 뉴스라고 9시만 땡 치면은 TV에 전두환 나왔잖아요. 그런 반발 심리가 어떻게 보면 이순자 여사도 그런 좀 피해를 좀 본 것도 측면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순자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유머집도 많이 나오고 조롱 그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를 직접 본 사람이 그러는데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굉장히 뭐 좋은 점도 많고 인간적이고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는 많이 지금 합니다. 보시는 영상에서 그 한복이 당의라는 거, 조선시대 때 이제 여성들이 입던 예복을 얘기하는 건데 일반 지금 한복하고 좀 다르죠. 이 앞이 이렇게 좀 펑펑하게 뭐 대져 있고. 저게 지금 궁중에서 입었던 예복이래요. 당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제 궁중에서 입었던 거를 아마 한복 전문가가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화려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치의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본인 입장에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뭐 영부인으로서 뭐 입으라고 해서 입은 건데 어쨌든 저게 국민들한테 보여질 때는 사치적인 부분으로 보여준 부분이 있었고 또 저분이 이제 뭐 옷 입는 거나 들고 다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지금처럼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살던 시기인데 영부인이 저렇게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높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부인의 위치가 이 이순자 여사 전에는 유경수 여사였고 그다음에 김옥수 여사였고 이렇게 화려하신 분이 지금까지 없었죠. 그렇죠. 유경수 여사 같은 분도 그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진 않으셨어요. 그냥 단아한 모습이셨죠, 그분은.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가 이제 영부인이 되고 나서 옷을 조금 이제 당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일반적인 옷,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는 당의를 입지 않고 일반적인 한복을 입고 다니셨거든요. 옛날 한복 같은 거. 그러셨는데 이제 이순자 여사가 영부인이 되고 나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 영부인과 그때 당시 이제 이순자 여사가 대비가 되다 보니 결국 더 비난의 수위가 높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순자 여사를 우리 국민들께서 이순자 여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당이 아니라 뭘 입어도 다 이쁘다고 하셨을 거예요. 핵심은 당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별로. 알겠습니다. 이 이제 이호 여사라든가 그종의 영부인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 썼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도 글쎄요, 윤영국 씨, 본인한테 잘해주면은 좋은 기억이 남는 거고. 그러니까 이호 여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칭찬. 그렇죠. 이호 여사가 지금까지도 명절 때 되면은 그 선물을 보내고 뭐 장례삼이나 아주 선물도 좋은 거 보내고 편지도 써서 직접 서명을 해서 보내준대요. 또 DJ 대통령 때도 때만 되면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청와대에 불러서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정말 남자답게 생기셨다 뭐 이런 칭찬까지 해줬대요. 그러니까 DJ의 나는 그릇은 사후에 저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기 DJ가 사실 저 죽을 뻔한 거의 원수인데도 그런데도 불러가지고 DJ가 저렇게 잘해줬대요. 지금까지 잘해주니까 회고록에도 그 이호 여사랑 DJ에 대한 칭찬 뭐 그런 게 자기가 퇴임하고 나서 제일 편안하게 살았던 데가 DJ 집권 때였다. 근데 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히 김옥순 여사에 대해서는 라이벌 관계가 굉장히 크죠. 그 노태우 대통령 되자마자 청와대에서 두 부부가 만나는데 그 김옥순 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민정당 인기가 없어서 우리 남편이 대통령 간신히 됐다고. 그 드라마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잘했으면 쉬울 텐데 니네가 그렇게 해서 엉망이 됐다 했는데 그 김옥숙 여사하고 저 이순자 여사랑 군대에 있을 때는 서로 상하 관계가 있었죠. 또 대통령 때도 이순자 여사가 먼저 우위니까.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좀 무시하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서운한 마음. 지금도 두 라이벌 관계가 굉장히 있죠. 제가 이게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요. 아마 이게 가장 존경받는 영부인이 두 분 있는데 아마 이게 보수 측에서는 유경수 여사, 그다음에 그 진보 측에서는 이호 여사. 이 두 분이 가장 존경받는 거고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가 어디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특이한 거는요.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해도 유경수 여사를 존경하고요. 여기 DJ를 비판하면서도 이호 여사를 존경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그 영부인의 가장 큰 역할이 저는 두 개로 보는데 하나는 이게 정말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예. 예를 들어 이게 부인이 제일 무섭잖아요. 저도 뭐 결혼했지만 이게 부인이 직언하면 대통령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정말 이게 유경수 여사도 그랬지만 저는 첫째 역할이 직언하는 역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이게 대통령이 못 챙기는 어떤 소외된 이런 우리 불행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소록도처럼 이런 걸 챙겨주는 역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도 이게 정말 훌륭한 영부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김옥순 여사하고 관계는 남편들의 관계가 그대로 사실 이때 군인들은 좀 부인한테도 그대로 좀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저도 그 군에서 7년 동안 장교로 근무를 했었는데 예. 저는 군인 아파트에 살진 않았습니다. 근데 군인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요. 계급에 따라서 부인의 서열이 결정이 돼요. 그대로요? 남편이. 근데 때때로 보면요. 나이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군대로는 후배지만 예를 들면 부하지만 예. 부인이 선배 부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김옥순 여사도 이순재 여사보다 그렇죠. 나이가 많은 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남편의 계급이 곧 부인의 계급이고요. 아파트 청소도 계단 청소도 계급별로 해요. 그때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요. 그래서 군대 아파트 사는 게 부인한테는 엄청 스트레스였고요. 사단장이나 이런 분들 뭐 행사 있으면 모든 부인들이 장교 부인들이 가서 뭐 도와드리고 김장 때도 같이 가서 일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군대의 계급은 결국 부인한테 그대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부인의 나이나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남편이 무슨 계급이냐에 따라서 상하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도 사실은 애증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두 분 사이에. 이후에는 그게 뒤바뀌어 그렇죠. 버렸으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 사람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되자마자 예. 이순자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 6.29 선언도 그 뒤에 빠지고서 시켜준 거 아니에요. 예. 노태우 대통령을 통해서 하게 해가지고 그 인기로 사실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때 DJ랑 YS도 또 동시에 출마해서 또 표를 가른 것도 있지만 뭐 보통 사람을 내서서 됐는데 되자마자 백담사 갔잖아요. 그랬죠. 백담사 갔때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때도 40대예요, 이순자 여사가. 네, 40대가 갔을 때 그 정신적인 고통, 예, 그러니까 시켜줬는데 은혜도 모른다 배은망덕을 아마 입에 달고 살았을 겁니다. 예. 대통령 다 만들어줬더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백담사 가서 또 재판하고 그 재산 뺏기고 뭐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비교적 김옥숙 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괜찮았대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위인 최태원 SK 회장 사면하는 데서 어느 정도 영향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순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옛날에 뭐 양아들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 청와대 나올 때 그 배신감 그게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징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좀 엄하게 하고 그렇죠. 그 감정이 이제 그래도 좀 나와 있는 거죠. 네. 예. YS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부부 동반 모임이 없었다. 그래서 빈소도 안 쳐서 YS한테 좀 감정이 안 좋나요? 그렇죠. YS한테도 사실은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두 분에 대한 처벌을 또 같이 했지 않습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사실은 마음에 쌓여 있죠. 합천에서 잡아 올린 그렇죠. 게 YS. 네. 그러니까 YS가 본인이 글을 보면요, 본인한테 잘해준 사람은 좋은 이미지로 남고요, 본인한테 좀 안 좋게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 자체가 너무 주관적인 거죠. 본인의 그거를 관점에서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저분의 말을 그대로 100% 믿게 되면 자서전이라는 게 항상 자기의 흠은 다 가리고 자기에게 좋은 얘기나 아니면 변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가 자서전에 자기의 나쁜 과거를 다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저분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예, 알겠습니다.